안녕하세요. 오늘 도나 제이 헤로웨이의 종과 종이 만날 때 한국어판 출판을 기념하는 옴기니 최유미 선생님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갈무리 출판사 편집부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최유미 선생님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유미 선생님께서는 카이스트 화학과에서 이론 물리화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IT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작업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식공동체 수유너머 104에서 철학과 과학학,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또 강의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헤로웨이 공산의 사유가 있고 또 공동 저서로 감흥의 유물론과 예술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헤로웨이의 책 중에서 트러블과 함께하기, 그리고 이번에 나온 종과 종이 만날 때를 한국어로 번역하셨습니다. 그러면 큰 박수로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분이 강의 신청을 하셨네요. 소개받은 최유미입니다. 줌으로나마 이렇게 독자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좀 공유를 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저는 연구 공동체 수유너머 104에서 함께 살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고요. 도나 헤로웨이는 이제 저에게 그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양을 주고 있는 철학자입니다. 저는 2020년에 그 헤로웨이 공산의 사유를 썼고 작년에 이제 그 트러블과 함께하기, 그리고 이번에 종과 종이 만날 때를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종과 종이 만날 때는 제가 한 5, 6년 전에 이 책을 이렇게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읽고 나누고 싶어서 번역을 여러 출판사에 사실 의뢰했어요. 근데 일단 책이 너무 두껍고 번역차도 초짜고 그러니까 아무도 번역을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공산의 사유를 먼저 쓰게 됐고, 그러면서 갈무리 출판사에 제가 한번 강의를 하게 돼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정말 갈무리 출판사에서 흔쾌히 번역하자고 그러셔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이런 책을, 이 두꺼운 책을 번역하기는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갈무리 출판사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은 이 돈 안 되는 연구서를 계속 꾸준하게 번역 출판해 주시는 갈무리 출판사 덕분에 이제 저 같은 연구자들이 이제 공부를 좀 쉽게 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나 헤로웨이의 그 바이오그래피를 이렇게 특별하게 말씀드릴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맨 처음에 강의를 할 때는 도나 헤로웨이는 이런 사람인데요 이러면서 하기로 했는데, 요즘은 너무 유명해지셔가지고 근데 지금 이 장편은 이제 출판사가 홍보용으로 이렇게 그 카드 뉴스에 있는 그림들 제가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이 왼쪽이 이제 이 책에 많이 나오는 KM 페퍼라는 개와 이제 헤로웨이가 어질리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 이 개가 헤로웨이의 철학을 바꾸고 이제 이 책을 쓰게 만들고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헤로웨이는 카이엔과 함께 롤랜드와 함께 이 책을 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죠. 카이엔은 2014년에 죽었고요. 14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는 지금 이제 신지추라는 우리말로 읽으면 신지구인데 이게는 지금 헤로웨이가 이제 같이 살고 있는 개입니다. 대만의 잡종견이고요. 이 이름은 슐러 르긴의 이제 잃어버린 천국들에 나오는 이렇게 우주선이 찾아가는 몇백 년 동안 찾아가는 새로운 별 이름이 이제 신지구인데요. 그 이름을 따서 지은 것 같습니다. 요 사진이 이제 가장 최근에 2020년인 것 같은데 헤로웨이의 이제 최근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제 트럼프 시절인 것 같고요. 마스크에 이제 굉장히 여러 구호를 적고 그다음에 반려종이 되는 문어와 닭과 이제 이 책에 나오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걸치고 이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 구호들이 헤로의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과학은 현실이다, science is real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구호는 이제 그 기후 위기를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트럼프 진영의 그런 정치전문자들을 겨냥하는 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랙의 목숨은 뭐 소중하다, 불법 인간은 없다 이런 게 지금 이제 미국적인 상황들, 그러니까 그런 이민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그다음에 뭐 사랑은 사랑이다,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 이거에 대해서 더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친절은 모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구호들을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사랑은 사랑이다, 뭐 사랑 이런 얘기는 굉장히 뭔가 그러니까 페미닌하고 그래서 뭐랄까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러니까 감상적인 말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사랑이란 말로 너무나 많은 폭력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사랑은 사랑인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친절은 모든 것이다, 뭐 kindness는 모든 것이다. 근데 kind에는 이제 뭐 그러니까 친절한이란 말도 있지만 종류, 이제 저는 종류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헤러웨이가 이제 kin and kind, 그러니까 친척과 종류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종류가 된다, 같은 부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종류로 혈통을 나눈 패밀리가 아니고 혈통을 나눈 것이 아니라 함께 뭔가 일을 하고 함께 놀고 하면서 같은 부류가 되는, 그러니까 생계를 같이 하는 그런 부류의 같은 종류를 헤로웨이는 친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헤로웨이가 말하는 함께 되기, 함께 만들기 이런 실천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것을 이제 카인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과 종이 만날 때는 2007년에 이제 게리 울프가 에디터로 있는 미네소타 대학의 이제 포스트 휴머니티 시리즈 일환으로 출판된 책입니다. 2003년에 발표된 반려종 선언 이후에 이제 학술지에 발표되었거나 이제 발표할 글들을 좀 이렇게 수정하고 해서 이제 모은 글들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헤로이가 이제 오랫동안 인간과 함께 살았거나 혹은 이제 최근에 인간과 함께 엮이게 된 동물들, 그리고 동물들과 인간의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만남을 굉장히 이제 일상적인 만남을 굉장히 진지하게 다루면서 이제 과학학, 페미니즘을 얘기하고 이제 윤리와 정치를 다시 묻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시간은 1시간이고 그다음에 좀 쉬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질문을 받고 이제 그렇게 할 예정이어서 이 책 전체를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핵심적인 이분의 사유를 알 수 있는 핵심적인 개념들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끌고 가는 중심 주제는 이 책 첫 번째에 나오는 두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를 만질 때 나는 도대체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만지는 것일까? 라는 거죠. 이 물음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던지게 되는 질문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매우 존재론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인식할 때 보잖아요. 근데 보는 것이 아니라 만질 때 일상적인 터치, 그런 것들이 존재론적인 질문으로 자신을 몰아세우는 것이죠. 사실은 만짐을 통해서 어떤 질문을 제기하고 하는 건 굉장히 페미니스트적인 아주 페미니스트에게 익숙한 인식론적인 태도이지요. 그러니까 본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은 거기에다 딱지를 붙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페미니스트들은 보기 대신에 이제 만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만짐이라고 하는 것은
만짐과 동시에 만져지는 것이잖아요. 굉장히 상호적인 사태이지요. 그래서 또 보는 것을 애매하게 만드는 거. 나중에 헤로이가 핑거리 아이라고 얘기하는 손가락 같은 눈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이런 맥락인데요. 만짐을 통해서 보는 것들을 애매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뭔가 어떤 그 열림을 만나게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헤로에는 자신의 개를 만지고 자신의 개는 헤로에를 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로에는 도대체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만지는 것일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는 행위 주체이죠. 무엇은 대상이죠. 그 누구와 무엇이 이렇게 만진다는 사태를 통해서 역동적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이제 포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가종이 만날 때 이 책은 그 몸을 가진 필멸의 존재, 그러니까 몸이 있어야 만지는 거잖아요. 몸을 가진 필멸의 존재들이 어떤 관계 속으로 진입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각자 그 만짐을 통해서 각자의 파트너가 다시금 만들어지는 사태, 그것을 이제 주목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로이는 이것을 열림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책은 그래서 어떤 열림에 관한 책이기도 합니다. 열림에 관해서는 이제 뒤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물음은 함께 되기, becoming with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세속적이게 되는 실천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묻습니다. 이 세속성, 월드리니스, 이것은 그 사이보그 선언에서부터 헤로웨이의 사유를 이끌고 가는 매우 중요한 중심 주제이고 이것은 매우 페미니스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헤로이는 자신이 말하는 세속성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일상을 일반화하기보다 일상과 씨름하면서 현실 세계에 대처할 수 있게 되어간다고 생각한다. 나는 진흙에서 만들어진 생명체이지 하늘에서 만들어졌을 리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떠나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해 몸을 떠나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떤 위대한 철학자도 일상을 떠나거나 자기 몸을 떠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아무리 대단한 사유를 전개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이 일상을 통념에 찌든 것, 하찮은 것, 벗어나야 될 것, 이렇게 여기지요. 사실은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일상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현실 세계의 문제들은 일상과 씨름하면서 대처하는 것이지 뭐 저 높은 하늘에서 굽어보면 시선으로 그렇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헤로의 문제의식입니다. 일상은 매우 지저분한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 나는 진흙에서 태어난 생명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을 때 저는 옛날에 그 우리가 여성들이 집에서 이제 요리를 하면 뭐 여성들만 요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조리를 하면서 부닥치게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있는데 뭐 요즘이야 다 이렇게 상품에서 되어서 나와서 이렇게 지저분해질 일이 없지만 어렸을 때 이제 우리 할머니가 아버지를 먹이려고 이렇게 닭을 잡는 그 광경들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자신은 고기도 안 먹고 그러셨어요. 그렇지만 계속 연불을 외면서 그 닭을 잡아서 백숙을 끓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그 몸을 떠날 수 없는 여성들의 일이란 여성들의 세속성이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죽이는 것, 그건 굉장히 큰 고통을 주는 것이고 죄인 것이고, 그래서 그것에 계속 이렇게 닭의 극락왕생을 빌면서 부처님께 자신의 죄를 계속 이렇게 빌면서 또 요리를 하고 이런 일들인 거죠. 그게 바로 세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흙에서 만들어진 생명체라고 하고 하늘에서만 깨끗한 그런 데서 만들어졌을 리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러움을 피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
최선의 뭔가 최선의 정치적인 윤리적인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헤로이가 말하는 세속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헤로이는 이 두 가지 물음을 그 유럽의 그 활동가들이 자본주의의 글로벌리제이션에 대항하는 용어로 대안적인 세계화, 저는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트르 몬디알리자숑, 얼터 글로벌리제이션, 이것과 함께 결부시켜서 생각해 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트르 몬디알리자숑은 모든 것을 상품으로 환원해서 하나의 균질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 글로벌리제이션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지만 세계와는 아주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와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트로 몬디알리자숑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과는 다른 세계, 그런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다른 세계화는 지배와 사용이 전혀 없고 모두 행복하기만 한 천상의 도덕률이 작동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무고하지 않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할머니처럼 무고하지 않은 세속적인 그런 복잡성의 내부로 얽혀 들어가는 것, 그 속에서 어떤 정치적이고 어떤 윤리적인 실천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물음을 마주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오트르 몬디알리자숑이라고 그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핵심은 응답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잡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대부분 상대주의로 기결되고, 그래서 어떤 윤리도 없고 그것이나 다 똑같다. 그래서 어떤 정치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쉽게 결론 짓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천상의 도덕률을 기대지 않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정치적으로 더 나은 응답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헤로의 물음이고, 이를 이제 헤로이는 제가 여기에 장표를 만들어 놨구나. 그러니까 헤로이는 이것을 존 노와 아네마리 몰을 인용하면서 복수성, 진동, 매개, 물질의 불균질성, 수행성, 간섭, 이런 것들이 다 그 복잡성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런 복수적이고 부분적으로 연결된 세계, 이런 세계에서는 내가 어디에 편안하게 여기는 정말 정당하고 어떤 죄도 없고 그런 장소, 그런 것 따위는 없다라고 이제 존노 아네마리 몰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오트르 몬디알리자숑은 복잡성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성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형성하는 많은 종들의 매듭에 위치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헤로이는 월드리니스, 세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응답도 존중하는 것도 이런 매듭에 위치함으로써 그러니까 그 세속성 속에서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다. 동물과 사람이 또 서로를 돌아봄으로써, 서로 돌아보는 것을 또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더나 헤로웨이의 그 사유의 도구는 물질 기호론입니다. Material Semiotics를 저는 이제 물질 기호론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물질 기호론은 하나의 이론이라기보다 세계를 하나의 패턴이나 그림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스타일로 짜여지고 있는 직물, 여러 가지 그물망들의 상호적인 얽힘들, 그런 것들로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세계를 멀리서 조망해서 하나의 패턴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아주 부분적인 것들밖에 볼 수 없지요. 이것은 이제 그 물질 기호론, 일종의 지금 그 일어나고 있는 일종의 지적 운동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기호론에 두 개의 큰 양대 줄기가 있는데, 한쪽은 이제 얼마 전에 작고하신 브루노 라투르의 행위자 연결망 이론 쪽에 한 갈래가 있고, 한쪽은 이제 헤로웨이를 중심으로 하는 그 페미니스트 이론이 있고, 또 뭐 인류학이나 사회학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이제 그런 얽혀 들어가 있는 직물로 이 사태를 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기호론은
물질 기호로는 그 세계의 모든 존재는 관계적으로 구성되고 의미를 실어 나른다는 측면에서 기호적이라고 얘기하고요. 관계성에 의해서 물리적인 것이 고정되고 모양이 지어진다.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인 것들이 그때 고정되고 모양 지어진다라는 의미에서 물질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질 기호로는 이제 그 머티리얼 시미오틱스라고 하는데, 시미오틱스는 그 소실의 기호학, 그 기호론, 기호학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 시미올로지하고는 다릅니다. 시미오틱은 미국의 철학자 이제 찰스 샌더스 퍼스가 자신의 기호론을 시미올로지와 대비해서 시미오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버스는 기호를 이제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뭐 우리가 많이 아는 아이콘,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그림 붙어져 있잖아요. 그게 아이콘이죠. 그리고 인덱스는 이제 지시를 하는 기호입니다. 어디인가에 연기가 난다. 그러면 이것은 불이 났다라는 것을 지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상징이죠. 우리는 이렇게 소실은 주로 이제 상징만을 포착한다면, 버스는 이 세 가지 기호를 이제 포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버스의 기호론에 따르면 인간의 언어를 구성하는 대부분, 그러니까 다 상징 기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아이콘과 인덱스와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부터 창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기호도 그리고 어떤 기호도 결국은 아이콘, 이미지로 기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호의 물질성을 의미하는 아이콘이나 인덱스 없이 상징 기호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헤로웨이는 이제 그 게리울프하고의 대담에서 가톨릭의 물질 기호론을 육신이 된 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성사에서 이제 포도주가 주의 피가 되고 밀전병 같이 되어져 있는 과자가 주의 몸이 되거든요. 이제 신자들은 이제 그것을 매우 경건하게 받아 먹죠. 그래서 성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드리는 그 성사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포도주와 피라고 하는 말을 실제 육신으로 만드는 의례입니다. 그렇게 축성을 하면 그것은 정말로 주의 육신이 되고 신자들은 그것을 자신의 몸에 모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징 기호인 말이 육신이 되는 것이죠. 헤로의 물질 기호론을 퍼스의 기호론과 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 맞고, 헤로에도 이제 브론 라뚜르, 이자벨 스탱겔스 이런 사람들도 다 퍼스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로의 물질 기호론적인 글쓰기는 주로 말의 수사와 형상이 관계를 어떻게 구부리는가, 즉 어떤 물질성을 만들어내는가, 수사와 형상이 그런 것들에 주목을 합니다. 그는 수사 없는 말, 우리가 통상 사실 그대로 과학적인 그런 언명들, 이런 것들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없다고, 메타포 없는 말은 없다고 하지요. 그것은 특정한 종류의 메타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로의 물질 기호론적인 작업은 세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직조하기 위한, 그러니까 아까 말한 어트레 몬디알리자숑을 위해서 다른 수사, 다른 형상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가령 이 책에서 말하는 형상을 한번 보시죠. 요 왼쪽 그림은 도나 헤로웨이 친구 짐 클리퍼드가 촬영한 것입니다. 헤로에게 형상은 언제나 피겨링, 동명사입니다. 형상이 되어가는 것이죠. 왼쪽에 그 두 가지 형상이 있는데, 왼쪽의 형상과 오른쪽 형상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둘 다 개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이제 그 클리퍼드가 산책길에서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것이고요. 오른쪽은 다빈치와 비트로비우스적 인간을 패러디한 카툰이지요. 우리에게 익숙한 진료 형상론의 형상은 오른쪽일 것입니다. 그러나 헤로웨이는
형상화라고 하는 말에는 키메라적이란 뜻이 있다라고 이제 그 옥스퍼드 사전을 참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개의 형상으로 왼쪽의 형상, 이런 형상을 제시합니다. 이 형상은 신체와 분리된 무엇이 아니라 신체와 의미들이 서로를 형성하는 그 물질 기호론적인 매듭이라는 것이죠. 이 매듭은 여러 종류의 힘들이 만나는 장이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형상은 가능성으로 상상되는 것인가 동시에 치열한 현실의 창조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매듭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매듭들을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해로에 있는 이 짐의 개라는 타이틀이 붙은 이 사진을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이를 이제 컴퓨터 배경화면으로 이제 깔아두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클리퍼드는 자신 친구가 걔한테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걔를 가지고 막 이제 생각을 하는 그 친구를 위해서 이제 아주 우정으로 이것을 보내준 사진이죠. 이 사진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얽혀져 있습니다. 우선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해상도가 높은 이 사진에는 이 사진을 보면 우리는 보지만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요. 이것은 사실은 예전의 흑백 사진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림입니다.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이 개는 그러니까 디지털 장치의 금속, 플라스틱, 전자적인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유기체적인 육신이 아니죠. 게다가 해로웨이 혹은 우리가 이 사진을 이런 모양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장류의 시각계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는 이 사진의 그런 이 이미지에는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도 이 짐의 개한테 접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미리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관계들 속에서 얽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물질이고, 그것은 또 이런 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호작용을 하는 것이죠. 또 짐의 개는 이 사람이 이제 대학촌이 있는 캘리포니아 협곡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발견한 것이죠. 늦은 오후에 이 정도로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는 계급적인 위치, 짐 클리퍼드의 계급적인 위치, 이런 것들이 이 개를 발견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지역은 나무로 빽빽한 서부의 한 지역이 도시로 개발된 그런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짐의 개는 뭐 잘려나간 나무둥치, 그러니까 세콰이어 나무둥치라고 하는데요. 잘려나간 나무둥치가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전기톱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체인톱으로 이렇게 나무를 벌목을 했고, 이제 너무 나무가 빽빽하면 불을 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눌러붙은 그런 흔적들도 있고, 또 여기가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근처인데 굉장히 도시화된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어떤 협곡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은 그간의 생태 운동의 운동 활동가들의 격렬한 운동 덕분이기도 하고, 또 이 협곡이 지반이 굉장히 약하고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으로 개발할 가치가 없는 그런 곳이기도 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 가지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이런 개라는 형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그 개의 형상, 우리가 이것을 JPG 파일로 이렇게 받고 여기에 들어있는 금속, 플라스틱, 전자적인 육신 이런 것들은 IT 공학, 전자제품 조립 라인의 노동, 채광, IT 폐기물 처리, 플라스틱 연구와 제조, 그다음에 마켓, 통신 시스템, 그다음에 뭐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그 레졸루션이 올라간 것은 우리가 빨리빨리 이것들을 소비하는 뭐 3년에 한 번씩 갈아치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얽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것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촉시각으로 이것을 만지는 과정, 이거 만진다라고 이제 촉각과 시각으로 만진다, 보면서도 만지는 이런 속에서 우리는 이런 역사 속에 들어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로에는 이런 유산을 만지기 때문에 우리의 세속성은 우리가 만지는 일상의 이런 다른 존재들에게 응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관한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조립 라인의 전자제품 조립 라인의 노동, 제3세계에 넘쳐나는 IT 폐기물 이런 것과 우리는 무관한 존재가 아니고 이 사진을 봄으로써 우리가 그 속에 있음이 드러나고 그 때문에 그런 존재들, 그런 것들에 다른 존재들에게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지듯이 볼 때마다 풍요한 자연문화의 접촉지대, 얼마나 많은 접촉지대가 이 사진 한 장으로 쭉 이렇게 펼쳐집니까? 그래서 이런 접촉지대가 증폭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이제 반려종 선언에 나온 반려종의 개념이 소개됩니다. 반려종은 쿰파니스를 어원으로 가지죠. 반려 컴패니언에는 그러니까 정치적 동지, 로버트 편람, 뭐 제휴, 시아의 속어, 뭐 이런 등등등등의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들이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의 의미들은 이 말들이 어떻게 관계적으로 의미를 형성해 왔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스피시스는 이제 스페체레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말이고, 뭐 종별적인 스피시픽, 그다음에 이제 멸종위기종이라고 해서 멸종위기종은 그 자체로 매우 종차별적인 인종차별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멸종 위기종이라고 하면 반드시 소멸될 것이고 구원을 필요로 한다라는 이제 좀 경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고, SF에서 이제 스피시스라고 하면 그 자체로 인간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 자체 그 스피시스라는 말 자체가 바로 이제 특권적인 인간을 가리키는 특권적인 말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정금, 국가가 발행하는 그러니까 그런 금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두 말은 그런데 임의적인 기표, 소실어적인 임의적인 기표가 아니라 물질성과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고, 이제 이런 물질성과 의미가 어떻게 있는지를 쭉 이 어원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말들이 어떻게 쓰여져 왔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헤로에는 이제 그 관심과 존중, 으로 반려와 종을 함께 묶는 것, 그것을 함께 대기의 세계, 누구와 무엇이 반드시 중요한 문제가 되는 세계에 발을 들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반려종은 빵을 나누는 종들인데 누가 무엇을 먹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모두의 몸이 메뉴에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반려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둘러앉아서 빵 한 덩어리를 두고 다 같이 나누어 먹는 자들, 그런 의미라기보다 메뉴에 다 필멸의 그 신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저녁 메뉴에 나의 몸도 들어있는 거죠. 서로 먹고 먹는 자들, 서로. 그래서 그
다른 자의 몸에 기대어져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이제 반려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도 함께 되는, 내가 누가 되었을 때는 상대는 반드시 무엇이 되고 상대가 누가 되었을 때는 나는 반드시 무엇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세계에 발을 들이는 것이 바로 반려종의 세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동물과의 얘기에서 1장에서 자크 데리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리다는 이제 동물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글을 썼지요. 인간에게만 그 타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레비나스와 달리 데리다에게 타자는 동물까지 쭉 확장이 됩니다. 데리다가 2002년에 강연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동물은 응답했는가라고 하는 강연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반응과 응답을 구별하면서 동물과 인간 사이의 깊은 간극을 설정한 전통 철학, 서구의 전통 철학에 대해서 이제 사정없이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속 강연이 The Animal That Therefore I Am,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나인 동물 그러니까 나인 동물, 이제 이거는 번역되어져 나와 있고 우리나라에 번역되어서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번역문을 그대로 쓰고 썼습니다. 이 강연은 이제 벌거벗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목욕을 하기 위해서 욕실에 들어간 데리다를 그의 애묘가 따라 들어와서 이제 빤히 쳐다보는 사건으로부터 그의 말이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나는 적나라한 말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수치심 때문에 벌거벗을 수 없지요. 반면에 동물들은 수치심이 없기 때문에 옷을 입고 있지 않지만 벌거벗은 것이 아닙니다. 데리다는 그 고양이의 눈에 비친 자신의 벌거벗은 몸으로부터 the animal, 그러니까 단수 명사로 되어져 있는 그 the animal이라는 말이 동물의 폭력을 가해온 그런 벌거벗은 전통 철학의 수치심으로 나아갑니다. 여태까지 철학은 능력과 무능력으로 인간과 동물 사이의 깊은 간격을 설정하고 그 간격을 설정해온, 그러니까 동물이라고는 the animal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므로써 그런 인간이 아닌 무능력한 자로서의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데리다는 이제 제러미 벤덤은 이제 그 동물권 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요. 제러미 벤덤의 고통을 겪을 수 있는가라는 언명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말하죠.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물음은 오히려 동물들이 고통을 겪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이해하는 것이다. 고통을 겪는다. 여태까지 능력은 매장을 할 수 있는가, 옷을 입을 수 있는가, 심지어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라는 능력을 중심으로 그 간격을 설정해 왔다면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수동적인 사태입니다. 그 수동적인 사태, 그 수동적인 사태를 결정적인 물음으로 바꾼다면 이런 프로토콜만 확립된다면 이런 질문의 형식에 의해서 모든 것이 변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프로토콜만 확립되면 프로토콜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규약이 바뀐다는 것이고, 인간은 말로 생각하니까 그 사유를 위한 규약이 바뀐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데리다는 그래서 고통을 겪을 수 있는가가 매우 결정적인 물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헤로웨이는 데리다 이 논지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양이가 건네는 아침 인사를 예의 바르게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의 초대를 알아차리지도 못했고 자신의 철학 세계로 그냥 미끄러져 들어가 버렸다라고 안타까워하죠. 그래서 헤로웨이는 데리다 이 긴 강연에서 그날 아침에 그 고양이, 지금 이 데리다에게 안겨 있는 이 고양이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헤로웨이는 데리다가 이런 질문을 했었으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물이 놀 수 있을까? 일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는 나는 이 고양이가 함께 노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철학자로서 나는 이 초대에
응답하거나 그 초대를 알아챌 수 있을까? 철학자로서 철학의 사유의 대상으로서 말입니다. 그런 물음들을 데리다가 했다면 그것은 얼마나 많은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고통을 느끼는 자라고 규정되어 버린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동물과 계속 살아왔고, 그래서 어떻게 함께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그 문제, 그러니까 그 세속적인 일들이잖아요. 그 속에서 어떤 그 철학적인 사유를 길어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리다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철학과 과학에서 할 수 있는 일상의 실천으로서 이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인간이고 이름이 없는 자가 이제 동물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름 없이도 상호 응답하기라는 가능성, 이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 연민에 머무르지 않는 일과 놀이라고 하는 그런 시계가 열린다면 어떨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상황, 이렇게 서로 다른 종이 함께 일하고 놀면서 열리는 이 시계, 이런 상황을 묘사할 수 있는 말이 기쁨이라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어떻게 서로에게 응답하는 방식으로 서로의 시선을 끌까라는 그 물음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철학자들이 우리가 관심을 갖는 핵심이라면 어떨까? 어떻게 저들은 서로에게 말 없잖아요.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서로에게 응답하고 서로 시선을 끌까? 이런 물음들이 핵심이라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고통에 대해서 응답하고 하는 실천들은 굉장히 중요한 실천입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실천이고, 헤로에는 그것이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왜 거기에서 머무는가라는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좀 더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헤로에게 문제는 우리가 그 연민에서 좀 더 나아가서 동물들과 어떻게 얽힐 것인가, 그것에 있는 것이고, 데리다는 응답과 그 반응의 구분을 문제시했지만 헤로이가 보기에 상호 응답의 가능성은 서로가 서로를 연민이 아니라 맞수로서 존중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에 출발하기 때문에 이 맞수로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2부의 그 스포츠 기자 따른 노트에서 아버지가 나를 맞수로 봐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아버지와 딸이라고 하는 굉장히 비대칭적인 관계에서 아버지가 딸에게 너의 스코어는 어땠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서 맞수로 인정을 해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서야만 서로 뭔가 그 사이에 정치와 윤리를 얘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일과 놀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오랜 세월 그 동물들과 함께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일과 놀이를 통해서이지요. 그래서 고통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동물과 인간이 함께 일하고 노는 것, 그것을 위해서 상대에게 관심을 표하고 시선을 끄는 것들,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말이 기쁨이라면 어떨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데리다하고는 아주 다른 접근을 한 생물학자 버버라 스머츠의 얘기를 하죠. 버버라 스머츠는 그러니까 아프리카 나이바샤에서 이렇게 개코 원숭이를 연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몰래 숨어서 관찰하다가 도무지 그 연구가 진척이 되지 않아서 영장류를 연구할 때처럼, 침팬지나 고릴라를 연구할 때처럼 이제 이 개코 원숭이의 행동을 이렇게 모방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연구를 그러니까 무사히 끝내고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코 원숭이가 보기에 저 이족 보행 동물은 처음에는 굉장히 무리하기 짝이 없었겠죠. 몰래 들어와서 그러니까 자기를 몰래 보고 지켜보고 염탐하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존재였겠죠. 그런데 이자가 어느 날 굉장히 어설프지만 예의를 다해서 인사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무시하고 그래도 계속 성의를 다해서 인사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 스머츠가 그 바라는 그 기호들로부터 얘가 우리를 공격하려는 의도는 없나 보다라고 해석하게 되고, 그래서 좀
위험하지만 아직 좀 의심스럽지만 좀 지켜보기로 하자라고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이 과정은 스머치와 걔가 서로 얼굴을 획득해 가는 과정, 얼굴을 획득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커뮤니케이션, 서로 간에 서로 다른 종들 간에 말이 아닌 방식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 거, 그것을 이제 헤로인은 체연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인사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 이 개코 원숭이들은 굉장히 다양한 인사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대부분의 이런 그 원숭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인사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이제 그들 간의 서열도 알 수 있고 그 관계성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인사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이 변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보통 이 동물들의 인사를 그 신체에 새겨진 외현적인 신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각은 인간만 한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신체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체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렇지만 등록되어져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렇게 나올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이 뒤얽힌 방식으로 새롭게 창발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로인은 체현된 커뮤니케이션, 이런 커뮤니케이션은 말보다는 오히려 춤을 닮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뒷장에 3부에 나오는 2부 마지막에 나오는 베이트슨이 말하는 이제 메타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커뮤니케이션, 이것이 바로 이제 몸짓들인 거죠. 포유류들의 놀이, 이런 것들. 이제 베이트슨 같은 경우에는 포유류들의 놀이에서 보여주는 이들의 그 체현적인 몸의 언어들, 이렇게 살짝 깨물면서 이렇게 개들이 서로 놀 때 서로 이렇게 꽉 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막 깨물고 살짝 깨물면서 서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노는 그런 방식의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주목하게 되는 거죠. 헤로웨이는 종이란 단어의 어원 스페체레로부터 레스페체레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종과 종 사이에 중요한 윤리로 내세웁니다. 레스페체레는 존중하다, 리스펙트의 어원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이제 리를 붙여가지고 거듭 보는 거, 돌아보는 거, 뒤돌아보는 거, looking back,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코 원숭이와 스머치의 인사, 개코 원숭이가 만약 스머치가 그렇게 어설프게 인사한 것을 끝내 모른 척했다면 스머치와 개코 원숭이 사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이제 종과 종이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예의 바른 인사가 필요하고 그 인사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 혹시 지나쳤더라도 다시 한번 뒤돌아보아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고통만을 주목하게 되면 관계 안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관계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런 그 존중, 뒤돌아보기,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떤 만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헤로에는 거듭 돌아보기, 뒤돌아보기, 이런 것들이 그 타자성의 철학이 놓치고 있는 지점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고통을 주지 않기는 언제나 관계하지 않기. 그들은 그들의 세계에, 우리는 우리의 세계에 귀결되게 되지요.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언제나 얽혀 있고 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한 그 정치에 얽혀 있는 우리가 또 그 권력들도 대칭적이지 않고 동등하지 않고 언제나 불평등하고 이 속에서 어떻게 정치와 윤리를 만들어 갈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이죠. 그래서 되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함께 되기이고, 그것은 일상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진흙 속에서, 지지분한 관계 속에서, 매듭 속에서 함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로웨이 함께 되기는 들레즈 가타리 되기하고는 다릅니다. 그 모비딕에 대한 에이허브 신장의 감흥적인 휘말림 같은 동물 되기는 사실은 이제 언제나 예외적인 존재를 필요로 하지요. 헤로웨이는 청계의 고원에 이제 개진된 둘레저 가타리 동물 대기에서 일상적인 존재에 대한 경멸의 분노를 감춰줄 수 없다라고 이제 아주 강렬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배신감 같은 걸 느낀 것 같아요.
동류의 철학, 우리는 동류의 철학자이고 같은 기획을 가지고 있는 철학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인간 예외주의에 포획된 삶으로부터 그 탈주를 위한 그들의 그런 둘레즈 가타리 기획을 헤로이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학에서 그렇지만 이제 철학에서 흔히 행해지고 있는 늙음과 늙음에 대한 것, 그리고 여성과 일상적인 존재에 대한 경멸,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에 분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휴머니즘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은 지지하지만 그런 방법이 꼭 이제 이것을 이렇게 비교하죠.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헤라클레스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것은 꼭 그렇게 근골이 늠름한 이례적인 신들, 그런 노력들은, 이례적인 신들, 너네의 기획들은 굉장히 남성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그래서 개와 함께하는 일상의 일들은 동물대기가 아니라 극히 보통의 일상적인 함께대기 있잖아요. 그래서 경계가 있는 개체화, 그다음에 이제 그 나이 많은 이제 여성과 그 개를 빗댄 그들의 주장 그건 태행일 뿐이다라고 했던 그런 주장들, 그런 것들은 언제나 경험에 의해서 점검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애완견과 노부인의 관계, 그것이 이제 2부에 자기 그 시어머니와 개들하고의 관계에서 나왔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하는 그 관계들, 그런 것들은 그냥 고상한 철학자들이, 남성 철학자들이 사유로만 볼 때는 그런 것들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들이 볼 때는 아주 하찮은 일이고 퇴행에 불과한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그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그런 것에 불과하지만, 실제 그들의 관계는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를 신뢰해주고 하는 그런 관계. 그래서 자기 시어머니가 그 개들과의 그런 관계들 덕분에 더 이상 그런 발작들을 많이 일으키지 않고 살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그래서 개체화나 태행에 관한 이런 주장들은 언제나 경험에 의해서 점검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가치를 띈 개와 살아있는 자본에 대한 장인데요. 살아있는 자본이라는 맥락 하에서 이제 개들을 살펴봅니다. 막스는 인간의 노동력을 살아있는 자본이라고 했죠. 그런데 헤로이가 보기에 인간의 노동력뿐만이 아니라 개 또한 살아있는 자본이라는 것이죠. 막스는 이제 상품을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 나누었잖아요. 교환가치에서 상품은 물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오직 화폐로 환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헤로이는 여기에 만남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미국에서 개는 미국이 이제 애완견 시장의 메인 플레이어죠. 그래서 강력한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상품이지요. 인간도 사실은 그렇죠. 인간은 뭐 살아있는 자본이 아니고, 인간은 상품이 아니고 동물이나 사물이나 그런 인간이 아닌 자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인간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사물로 취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통상적인 비판이라고 하면, 헤로이는 인간도 똑같다고, 다 상품이면서 소비자이고 동물도 마찬가지라고. 근데 이제 막스는 그런 것들은 보지는 못한 거죠. 생명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인구 관리라고 하는 게 생명자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생명자본은 인간의 재생산만 관리하는, 인구 관리 같은 게 그런 거죠. 근데 인간의 재생산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동식물의 재생산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클로닝, 복제, 육종, 이제 농산물 시장에서 발화가 억제된 그런 씨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재생산 관리의 일종이죠. 또한 이 상품 세계에서는 가축들의 신체는 한 근에 얼마짜리로 이제 환원됩니다. 공장식 축사는 한 근에 얼마짜리 고기를 얼마나 비용 효율적으로 만드느냐고 관심이죠. 그런데 이른바 하나의 상품, 이제
이기도 한 반려동물의 사료는 이 공장식 축산의 중요한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는 소비자이고 상품이고 자본주의 하에서 무구하지 않은 자들, 그런 그 공장식 축산의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 중에 하나인 자이기도 한 것이죠. 사용 가치를 가진 개들은 어떨까요? 흔히 그 자본주의의 교환 가치의 균열을 얘기한 것으로 이제 사용 가치를 주목하기도 하죠. 개들은 기술, 일꾼, 지식이기도 합니다. 실험실에서 온갖 생리 데이터를 생산하는 그들은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자이기도 하고, 부분적으로는 즉 개놈은 그 유전공학의 보물창고이죠. 그러나 실험 동물들을 그 인간 노동자와 등치시키는 것은 심각한 잘못일 것입니다. 그들은 상당한 정도로 자유가 없지요. 그리고 그들의 활동은 자기 주도적인 활동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자로서 동물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동물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 논점이기도 합니다. 실험 현장에서 그들의 행위는 그냥 반응기가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생산되고 그들의 상태에 따라서 생산되는 잉여 가치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들을 노동자로 대하게 되면 그들을 대하는 실천들이 그냥 반응기가 아니라 그렇게 대하게 되면 실천들이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노동자로서 동물과 직접 그 얼굴을 마주하는 하급 테크니션들과 연대 가능성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동물 실험이 없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동물 실험 정말 이런 방식의 동물 실험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은 그대로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없어지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장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코로나를 겪지 않았는가? 당장 시작 개발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응에 이제 단순히 우리가 그 동물 실험 금지 그것을 하나의 이념으로 내세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그 실천 전략이 되기는 어렵지요. 그리고 그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동물들의 보통은 동물들의 생리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하급 테크니션의 노동 조건 개선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은 다 이런 그 동물 실험을 다 아웃소싱 주죠. 그래서 이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 하에서 1시간당 쥐 몇 마리, 원숭이 몇 마리를 주사약 투입하고 그것으로 임금을 받습니다. 공장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렇게 나사 쪼이고 상품을 검수하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 그런 그 프로세스들이 이 동물들을 노동자로 여기게 된다면 그들과 함께 노동 조건을 개선하게 되고 개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실천이 바뀌게 되고 그런 실천을 주장하게 되고 이제 노동자와 실험동물의 삶 모두에 큰 개선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만남의 가치도 있다고 그 해로에는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본이라는 그 자연 문화에서 사람과 개는 서로 적응한 파트너로 출연합니다. 해로웨이가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이제 감방의 개였죠. 수영자가 개를 훈련시켜서 이제 반려동물의 매너를 이제 몸에 익히고 바깥으로 내보내는 TV 프로그램이 이제 그거였는데 훈련에 실패한 개에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 프로그램은 그래서 그런 뭐랄까 이렇게 감상 장치에 기대고 있는 프로그램이지요. 선정하고요. 그렇지만 이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개와 사람의 반려 만들기가 있습니다. 해로에는 이를 이제 게리 톱슨의 부조 생식 기술에 관한 연구를 가져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임 부부가 보모가 되기 위해서 이제 받는 여러 가지 어학적인 시술들 그 자체는 사실 무구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상품이고 인종적인 함의도 많고 옛날에 대리모를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유색 여성이었거든요. 그리고 가부장적인 것이기도 하고 핏줄을 이어야 된다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재생산 통제 장치의 일환이기도 하죠.
그런데 캐리 톰슨은 여기에서 이것을 아기 만들기가 아니라 부모 만들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기꺼이 보조 생식 기술이라는 것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인데 그들은 아기 보통은 이제 부모가 아기를 낳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들은 아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부모가 안 되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식을 낳는 것 그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재생산 과정이라고 여기지만 보조 생식 기술이 보여주는 것은 아기가 만들어짐으로써 비로소 부모가 만들어지는 관계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거기에는 온갖 사회적인 맥락들이 얽혀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것을 이제 캐리스 톰슨은 존재론적인 안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조 생식 기술을 만드는 부모와 아기는 반려 만들기인 것이죠. 그것은 동일한 것이 재생산으로 환원되지 않는 무언가를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동물과 인간의 관계, 특히 실험동물과 인간의 관계는 굉장히 논쟁적이고 현저하게 비대칭적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는 동물과 인간의 만남을 제대로 이야기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 이익을 위해서 동물을 이용합니다. 이를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굉장히 곤혹스러운 질문입니다. 헤로인은 고통 나누기라는 장에서 제가 1시간인데 한 10분 정도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고통 나누기라는 장에서 이걸 굉장히 정면으로 다룹니다. 재앙이라는 이름의 소녀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아프리카 소녀 나모라고 하는 번역되어 있는 책이 있고요. 낸시 파머의 소설인데 이 실험실에서 이제 아프리카 짐바브웨 실험실에서 바포 스토리라고 하는 비살생을 모토로 하는 기독교 한 종파인 조셉 노인이 이제 기니피그에게 이제 치체파리 구제약을 위한 실험을 합니다. 치체파리는 이제 수면병을 일으키고 이 때문에 아프리카의 많은 가축이 죽습니다. 사람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기니피그의 피부는 털이 깎여지고 이제 치체파리를 죽일 화학약품들이 이렇게 칠해지죠. 그리고 이제 노인이 케이지를 기니피그 피부 위에 이렇게 올려놓지요. 피가 튀고 이제 끔찍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파리들은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엄청나게 기니피그 피를 이제 빨아대고 있는 거죠. 노인은 실험을 하고 나서 자신의 팔에도 채채파리의 케이지를 올려놓습니다. 피가 똑같이 튀면서 이제 끔찍한 광경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노인이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라도 기니피그의 고통을 알고 싶다. 고통을 주는 것은 확실히 잔혹한 일이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연구하는 것 덕분에 가축들이 더 이상 죽지 않을 수 있게 된다면 이 또한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기니피그의 고통을 알려고 하면 이런 잔혹한 일을 저지른 자신의 신이 그래도 좀 용서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헤로이가 주목하는 것은 조셉 노인이 자기에게 이제 올려놓는 그런 모방적인 실천들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 고통을 나는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론적인 실천들 그것을 주목을 합니다. 조셉 노인은 하급 기술자이지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실험 동물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니피그의 고통을 알 수 있다면 그 고통을 다른 방식으로 좀 더 고통을 경감시키는 방식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매우 실질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실험실에서 실천을 바꿀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가령 이제 쥐들을 케이지에서 꺼낼 때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다 꼬리 잡고 꺼냈어요. 꼬리 잡고 꺼내면 쥐들에게는 꼬리 잡히는 게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통 같은 통에다가 이렇게 딱 넣으면 이렇게
쥐가 그 안에 쏙 들어가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쥐를 꺼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런 인식론적인 실천이 없었다면, 쥐가 꼬리를 잡으면 굉장히 끔찍해 하고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아. 이런 것들을 모른다면 이런 실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해로에는 실험 동물을 희생자로 간주하지 않고 노동하는 주체, 상당한 정도로 자유를 제약받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하는 주체로 만들면 그에 대한 응답이 바뀔 수 있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희생자로 규정하면 우리는 이제 미안함을 안고 1년에 한 번씩 제사 지내는 것을 의무 다했다 끝이죠. 그렇지만 함께 노동하는 주체라면 그들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알려고 하고, 이렇게 끔찍한 짓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동하지 않는 시간에 그들을 흥미롭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싫어하는 행동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 하게 되죠. 이게 쥐 같은 거 실험에도, 그러니까 실험들을 안 하는 시간에 미로놀이 같은 거 이렇게 시키면 쥐들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실험에도 도움이 돼요. 보통의 실험들은 동물들이 다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실험을 하기 때문에 릴라이어블한 데이터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그래요. 이런 노력들이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아주 당연한 요구들이 될 때 그것은 동물과 인간의 다른 가능성을 여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해로에는 이 도구적 관계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물을 노동체로 진작에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마음이 있는 신체, 이제 여기서 마인드풀이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마음이 있는 신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마인드풀은 주로 이제 뭐 요가 이런 데서는 뭐 깨어 있음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해로에는 마음과 신체가 분리되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신체라고 번역을 했고요. 마음이 있는 신체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그 신체가 짊어지는 일과 필요를 전가해야만 비로소 자유가 온다는 환상 속에 사는 것이다. 여태까지 그리스에서는 귀족들이 그랬고요. 오이코스에 있는 여성들과 노예들과 동물들에게 다 그 일과 필요를 다 전가하고 그들은 자유 속에서 살았잖아요. 백인 남성들이 그랬고요. 그런데 이런 환상은 여성, 피식민자, 그리고 타자들의 리스트에 있는 동물들, 식물들, 이런 자들에게 아주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성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신체, 그 필멸성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 도구적 관계는 그래서 재평가되어야 하고 다르게 체험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페미니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몸을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지 않지요. 그런 페미니즘의 통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도구적 관계를 다르게 경험하는 것으로 이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저는 종과 종이 만날 때가 페미니스트 텍스트라고 주장합니다. 신체를 부인할 수 없는 우리는 도구적 관계가 사라진 환상의 세계가 감추고 있는 그런 끔찍한 현실을 압니다. 그 환상의 세계는 결국은 누군가에게는 다 전가하고 자기들끼리만의 환상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구적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만 하지요. 도구적 관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도구적 관계인가, 어떤 도구적 관계를 만들 것인가, 그럼 나는 어떻게 도구가 될 것인가, 이 관계에서 어떤 책임이 수반되고 어떤 응답이 요구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 희생에 관해서 앞에 많이 얘기를 해서 이건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헤로에는 조금 하는 게 좋겠다. 헤로에는 그 레비나스 이율리에 대한 계율 그대 죽이지 말지어다를 비판하는 이유는 그 신체를 가진 자들이라는 그 세속성을 이제 그 레비나스의 그대 죽이지 말지어다라는 비판이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노동 속의 다양한 죽이기를 외면하는 것이고,
죽이기의 책임도 외면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또한 죽여야 되는 존재를 양산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대의 그런 그 휴머나이제이션, 인간화를 통해서 인간 타자들은 죽여도 되는 존재에서 벗어났죠. 그렇지만 동물들은 여전히 죽어도 되는 존재로 남습니다. 요즘은 이제 신경계가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죽어도 되는 존재를 가르고 또 뭐 다른 기준이 있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과 동물이 함께 얽혀 있는 노동에 어떻게 존중을 표할 것인가. 우리가 이용하는 실험동물의 노동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페미니즘은 마음이 있는 신체를 출산의 장소가 아니라 이제 충실한 삶과 거기에서 파생된 실패와 성공이 있는 그런 기획의 장소로 여겼죠. 그 때문에 책임 있게 죽이기를 비우는 것은 페미니즘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죽이고 이용합니다. 인간에게 직접 실험하지 않고 동물에게 실험하는 것은 어떤 세속적인 계산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충분한 이유는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할 무슨 우리가 대단한 존재론적인 위계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충분한 이유라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것을 충분 이유라고 하죠. 우리가 죽이기에 대한 책임,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계산으로 들이대는 이유는 지극히 편의적이고 우리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이 죽이기에 대해서 계속 다시 생각하고 다시 논의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헤로에는 우리가 더 나은 모습으로 죽이기를 마주하기 전까지 더 나은 모습으로 죽이기를 마주하기 전까지 우리는 삶을 양육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죽음을 극복의 대상으로 삼는 비인간 타자들과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의 대상으로 삼는 한 뭔가 비인간 타자들과 좋은 삶을 양육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의 대상으로 삼는 한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그 생태 위기 같은 파괴적인 사태 이런 것은 우리가 너무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죽이는 대신 죽는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죽이는 대신 죽는 것을 더 잘하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을 양육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헤로이가 예를 들고 있는 것은 그런 거죠. 우리를 죽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치료를 해야만 되는 것일까? 우리는 100살 넘게 언제나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 그것을 위해서 동물 실험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다시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과학자들은 이런 것들 알려고 하는 것, 실험을 통해서 뭔가를 알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인간은 그런 그 지적 추구에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동물과 다른 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괜찮은 것일까요? 헤로에는 이것을 과학자들의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어른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호기심만 호기심으로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되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나누기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기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접촉지대는 넘어가고 이자벨 스탱겔스의 코스모폴리틱스를 잠시 말씀을 드리고 끝내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헤로웨이는 이제 이 얘기들을 하면서 이자벨 스탱겔스의 그 코스모폴리틱스를 가지고 옵니다. 이자벨 스탱겔스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위치에 이렇게 딱딱딱 자리 잡혀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복수의 다양한 실체들에 의해서 구성될 수 있는 미지의 결국은 만들어질지도 모를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결국은 만들어질지도 모를 그런
결합들, articulation들 그런 것들의 한없는 약속이고 초월적 평화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나 해로웨이가 이것을 이제 테라폴리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해로웨이가 세속성을 말하는 것처럼 이자벨 스팅겔스도 이상세계의 이름으로 이 세계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세계는 어떤 최종적인 해결을 꿈꾸는 거,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이름으로 이 세계를 부인할 수 없고 이 세계 속에서 세속적인 세계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든 그 결과를 떠맡아야 할 자들이 그것을 결정하고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코스모폴리틱스입니다. 근데 이 어떻게든이라고 하는 것들, 그것을 매우 구체적인 모습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매우 기교 있는 조합을 실천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동물들 실험들은 그 동물 실험의 결과들을 떠맡아야 될 그 동물들과 그 노동자들과 그 아픈 자들과 그 과학자들이 떠맡아야 하는 일이지 윤리학자가 떠맡을 일이 아닌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그런 매우 구체적인 모습, 정말 실험실 현장에서 그것을 만드는 것은 매우 기교 있는 스킬풀한 그런 그 능력이 요구되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에는 그 사변적인 창안도 필요하고 존재론적인 위험도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함께 되기 전에는 사실은 아무도 미리 그 방법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요. 화이트헤드의 명제는 좀 복잡한 얘기여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이자벨 생겔스의 코스모폴리틱스는 우리가 그런 그 현실 세계에서 세속적인 세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기 위한 계속 응답하고 정치적 윤리적인 실천들을 하면서 계속 나아가기 위한 실천이고 또한 가능한 한 많은 성가신 플레이어들과 물질적으로 얽히는 그런 실천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해로웨이는 카예는 나의 무지를 풍부하게 해준다라고 하면서 이 글을 맺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인간과 비인간 동물은 우리가 더 잘 먹고 더 잘 먹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반려종이고 함께 식탁에 앉는 식사 동료이다. 그러니까 함께 그 많은 힘이 담긴 슬로건들이 최종적인 평화라는 목적인 없이 그러니까 차이 속에서 함께 번영하는 법을 배우려는 우리를 더 고무시킨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어질리티 세계에서는 거기에서 이렇게 그 힘을 갖는 슬로건은 닥치고 무조건 훈련해라. 서로 다른 자들이 서로 일하고 놀고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로이가 주장하는 것인데 하지만 나는 이 책을 끝내면서 한 가지 기원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질리티 선수들이 아주 멋지게 달리기 한 그 선수들 보고 감탄하면서 이제 그녀는 그녀의 개를 만났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대부분 어질리티 그 플레이들이 여성들이니까 이제 그런 여성 대명사를 쓰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만났다는 거예요. 정말 함께 하나가 됐어 이런 얘기. 그래서 나도 언젠가 이 말을 듣게 되기를 하면서 이제 이 글을 끝맺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로웨이가 함께 정말 그 호흡을 맞추면서 세속적인 관계 속에서도 호흡을 맞추면서 뭔가 함께 일을 하고 그렇지만 기능으로 환원되지 않는 놀이들을 하고 하는 것이 그 해로웨이가 말하는 함께 되기의 의미이고 그것은 언제나 동물로부터 깨우침을 당하는 그래서 카예는 언제나 나의 무지를 풍부하게 그래서 언제나 나는 내 길을 만질 때 난 누구 또는 무엇을 만지고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매번 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동물이라는 존재이고 반려들이 반려종 관계에서 일어나는 질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저는 이제 이 책에 대해서 그 라투르가 이제 이렇게 한마디 써준 거를 가지고 이 전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라투르는 이 책에 대해서 당신은 방주에 올라탔다. 우리 지금 기후 위기에서 노아의 방주 같은 그런 방주에 올라탔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는 와이파이도 있고 이메일도 있다.
그리고 옛날에는 뭐 노아의 방주에 그런 거 없지만 이게 테크노 사이언스 테크놀로지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개뿐만이 아니라 개코, 원숭이, 양 그리고 아주 불확실한 그런 그 스테이터스에 있는 인간들도 상태에 있는 인간들도 많이 있다. 불확실한 위치에 있는 인간들도 많이 있다. 다른 이들과 함께 다른 이들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할지 그 방주 안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 우리는 그래서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 서로 함께 훈련시킬 방법을 애써 찾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은 그런 훈련시키는 방법을 애써 찾고 있는 그런 책인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미래이고 노아는 여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브루라뚜루가 이제 이 노아는 여자다라고 말했을 때 그 여자는 헤로엘 떠올리면서 말씀하셨겠지만 저는 이 노아는 여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페미니스트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페미니스트 실천 어떤 굽어보는 시선, 일반화하는 시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현실에 대처해 나가는. 그래서 이렇게 그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가기도 하고 그 흙을 묻히고 하면서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나가는 그런 실천들, 그런 세속적인 실천들, 그것이 바로 페미니스트 실천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수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우리에게 그녀와 그녀의 짐승들이 있어야 한다. 반려종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라투르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오버해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4시 22분인데요. 4시 30분까지 8분 휴식하고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그 네. 쉬시는 동안에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시 반에 뵙겠습니다. 네.